이교수의 한국문학 정동 9번은 철근대 정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공간이라는 전문지에 문학 전문 월간지에 10월호부터 3회에 걸쳐서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라는 연재 10번, 11번, 12번으로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때는 이제 탈근대 정동 1, 탈근대 정동 2, 탈근대 정동 3 이런 식으로 연재가 되어 있는 거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느낌이 더 문제인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시절이에요. 개딸, 개혁의 딸, 말도 웃기죠. 태극기 부대. 이 한국 정치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냥 네가 싫어, 그냥 싫어. 어떤 느낌을 기준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행위를 하려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 미국에서 미국 하원 의장을 자리에서 쫓아낸 미국의 의회 결정 과정. 누가 쫓아냈냐면요. 자기 당이 쫓아냈어요. 자기 당의 과격분자들이 넌 싫어 이래갖고 쫓아낸 거예요. 그거나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무거운 목숨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지 설명하라면 아무도 못해요. 제대로.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의 판단에 의하기보다는 뚜렷하게 설명하기도 곤란한 어떤 감수성에 의한 결정 같아요. 센치멘트.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증상인 거로 여겨지는 거죠. 그 지금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서 투쟁한다기보다는 생각이 달라서 투쟁하면 토론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 100분 토론, 뭐 무슨 토론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달라서 죽자져서 싸우려 드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어, 왜 생각보다 그럼 느낌이 더 큰 과제가 되느냐?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은 표면인 것 같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세계관을 유지하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언제 있었냐면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르네상스, 에서 시작된 근대 간의 세계관의 형성 과정에서 이런 격변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르네상스 시대 보면요. 왕이나 귀족이나 사제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농노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중세 끝무렵에 바뀌죠. 신세가.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양반이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서유럽에서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이 그런 거예요. 베니스의 상인은 평민이 돈의 위력으로 큰소리 치는 세상이죠. 샤일록 그 사람이 뭐냐 흉민이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댐비다가 당하는 거죠. 그 간단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가 르네상스예요.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돈이 힘쓰는 세상이 온 거죠. 조선시대 말기에 외척이 득세를 했었던 것처럼 뭐,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은 똑같이 그 자손 중에 하나가 교황이 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니까 평민 공동체의 도시. 그래서 지금도 도시화가 진행 중이죠. 도시가 근대는 다 도시잖아요. 평민 공동체는 다 도시가 된 거죠. 보편하면서 그 귀족 문화의 감상이 대중화되는 거죠. 나도 귀족처럼 살고 싶으니까. 나도 귀족처럼 돈 벌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독선자 예술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중세 시대 이미지죠.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 초상화예요. 그래서 초상화의 기본 양식이 그게 돼요. 성모 마리아 안고 있는 거. 그래갖고 유럽 가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수많은 가족 사진이 이제 찍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볼 수 있냐? 루브르 박물관 벽에 가면요. 모나리자 보러 가는데 뭘 보냐면 그 벽에 천장까지 가득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가족 사진이 얼마나 많았겠어. 돈 많은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최근 문제가 두드러기에 불거지는 그러니까 정치 세계, 민주주의 정치 세계 내의 정치적 감수성 공유의 한계. 이게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으로 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조금이라 바꾸면 되겠지. 그래갖고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선거 제도를 개혁하느니 뭐 어쩌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대 전환의 핵심 증상이라고 생각됐단 말이죠. 즉 감수성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비교의 대상으로 르네상스 전근대에서 근대 시대 전환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냥 개혁, 개선이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 시대 전환이다. 그러면 감정까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가플로벨의 감정교육, 센티멘탈 에듀케이션이라는데 내가 그 책 내용보다 소설 장르로 대중의 감수성을 교육하겠다는 제목. 응? 이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잖아. 그죠? 근대로 넘어오면서 대중의 감성을 교육해야 됐던 거죠. 감정을. 지금 시각에 보면 연애 소설이에요. 근데 그 연애라는 것의 감정과 정서 자체가 사실은 아주 혁명적인 행위였던 거거든요. 결혼 보세요. 그 결혼을 그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영국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죠. 로미오와 줄리엣 말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있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서로 좋아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이란의 젊은 여성들은 뭐냐? 머리에 써져야 되는 히잡. 그거 써라는데 그걸 목숨을 걸고 벗고 다녀요. 그거 좀 쓰면 되지. 뭐 때문에 목숨을 거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란의 젊은 여성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난리가 나요. 그죠? 똑같은 거죠. 부모의 정략 결혼 요구에 반대해 연약한 여성들이 용기 있게 목숨을 거는 거. 그건 결코 익숙해지지 않은 놀라운 장면인데 그 근대의 낭만적 사랑.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거는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라는 고백에 뒤은 근대 핵가족이 형성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근대 국가의 초석이 된 거죠. 그 생각보다 중요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가 돼야 이제 현상 유지인데, 그죠? 현상률이 훨씬 밑도는 한국의 출산율이 0.7이죠,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이죠. 이게 한국의 문제만 아니라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요? 근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러네. 그럼 이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왜 관심이 많지 싶지만 사실 관심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근대 교육기관은 뭐야? 가족을 만들고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군인이 되어야 하는 근대 국가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잖아. 근데 관련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근대인 모두에게 당혹스럽게도 출산과 결혼과 취업과 출산과 결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단 말이죠. 하고 싶어도 취업하고 싶어도 결혼하고 싶어도 출산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개과학적 연구로 확인했듯이 병원과 감옥과 학교와 군대 등 필수 기관들이 원형 교도소, 파놉티콘의 전제주의 방식으로라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냐면 군대 국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고백이 이게 신뢰성을 획득하려면 고백하는 나, I, 고백받는 너, you의 근대 자아가 어떻게 해요? 독립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성인이라는 의식이 있고 몇 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대 자아의 중요성은 나를 소문자 아이로 표현한 일부 시인들의 반항 의식에 의해 반어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동물에게도 원초적인 본능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죠. 그게 섹스죠. 사랑의 행위보다는 어, 행위가 이 섹스니까 결혼식에서 많이 유명되는 주문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지속할 것. 이거 요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약속하는
너와 나의 사랑의 결단, 이 핵심 요소죠. 그런데 이런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푸코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게 탄생한 지 몇백 년이 되지 않았다. 라고 푸코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가진 자아라는 근대 인간의 기반은 하늘이 인간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학설, 천부인 건설이거든요. 이거 저 계몽주의에 생긴 거잖아. 18세기.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죠. 몇백 년 안 됐죠. 그러니까 근대 이념을 움직이는 동력은 나는 생각한다. 그죠? 나는 생각한다 이거죠. 나는. 그러면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철학에 기반한 베이컨의 근대 과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교리에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생각이 존재의 근거란 말이죠. 계몽주의 연애 소설의 낭만적 사랑에서 중심하는 느낌의 세계가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는 인간의 육체의 느낌이죠. 정신을 중시하는 생각. 이게 근대 문화에서 주도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게 근대 문화의 주도였단 말이에요. 낭만주의 시세계의 출발점이라는 워즈워드에 나는 구름처럼 매력게 떠들어 I wonder lonely as a cloud를 읽어보아도 이런 우려, 즉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호수지구, The Lake District의 축복 같은 수선화 관찰 경험을 기록한 전반부 1, 2연에 뒤이은 후반부 3, 4연을 읽어보겠어요. 수선화 주위의 물결이 춤추었다네. 그러나 환희에 있어 수선화들은 반짝이는 물결을 능가하였다네. 이렇게도 유쾌하게 어울리고 있으니 시인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나는 응시하고 또 그리고 응시했지만 생각하지 못하였다네. 그 광경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재산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왜냐하면 가끔 내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거나 또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선화들은 저 내면의 눈위에서 번쩍이는데 이는 고독이 주는 축복이라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네. 그리고 수선화들과 같이 춤을 춘다네. 이게 필자가 공부는 왜 하는가? 영시개론 수업, 미래를 대비하는 시적 상상력 훈련법이라는 책에서 이게 이제 그 수업 내용의 말하자면 녹취예요. 그대로 똑같이 쓴 건데 거기서 다음같이 분석했어요. 시는 경험의 순간에 쓰이는 게 아니죠. 언제 쓰였어요? 나중에 내면의 눈, 이너아이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플래시가 번쩍하듯 탄생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누워있는 딱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선화를 보았던 육체의 눈에 추가하여 그 경험을 시로 완성해야 되는 내면의 눈이 탄생하면서 근대 인간이 완성돼. 이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자아의식을 갖춘 영국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뭐가요? 세계 곳곳에서 대영 제국의 관리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즈워드가 예언했던 대단한 재산을 과장이라고 비판할 수 없죠. 대영 제국이 됐으니까. 에즈워드는 내면의 눈이라는 자아의 탄생이 고독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외로움은 심해지면 우울과 불안을 초래하지만 고독은 나라는 자아를 탄생시키는 축복의 경험이죠. 그래서 축복이란 말을 쓴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현상인데도 자아의식의 탄생 여부에 따라 한순간에 상황이 뒤집히는 거죠. 자아가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독의 축복이 있어야 사랑도 제대로 시작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사랑 행위의 두 핵심 구성 요소, 나와 너는 고독의 축복을 즐길 줄 아는 자아의식을 갖는 근대의 개인들이어야 돼요. 이 시가 수록된 서정 담시집의 서문에서 시는 강렬한 감정, powerful feelings의 우발적인 흘러넘침입니다. 고요 속에서 회상된 정서,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에 그 원천이 있습니다. 라는 낭만주의 핵심 교리를 만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앞에 그 강력한 감정의 우발적 흘러넘침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정서가 억압된 고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면서
왕과 귀족, 사제 등 전근대 중세의 지배 계급의 세상을 읽는 세계관이 평민의 그것으로 바뀌는 근대 혁명이 18세기 말에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돼서 현재는 어디 가냐면 이라크, 튀르키예,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근대화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고 죽음을 무릅쓰는 피해 혁명이 지속하고 있어요. 인류사의 총체적 국면에서 볼 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근대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내가 첫 번째 문장에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느낌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라는 희망적이지 못한 문장으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근대의 완성이라는 진단은 뭐예요? 근대 종말의 시작이죠. 완성했으니까 종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경험하는 수많은 현상들과 거의 부합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등 교육, 정치, 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 전 세계 복합 위기라고 하죠. 폴리, 많은, 크라이시스, 위기. 이 폴리 크라이시스, 복합 위기라는 용어로 대규모 심포지움이 곳곳에서 개최될 정도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의 혁명적 상황이에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근대로의 혁명적 전환 상황에서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영혼의 측면을 배제했죠. 중세는 뭐 배제 이렇게 된 거죠. 또 이분법적인 논리로 육체조차 영등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 근대는 정신만 강조하는 문화로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정신적 육체를 계속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근대 시대 동안 무시해왔던 육체와 영혼의 측면을 재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만 생각해보면 홀레식의 성원문 이건 뭐예요? 머리로 하는 거죠. 그대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물론 그렇지만 사랑을 완성 위해서 그대의 몸을 갈망하는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거 아니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의 수준이 향상되는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거죠. 영혼의 과제는 21세기가 영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해요. 이건 크게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이교수의 현대선시 시리즈 또는 이교수의 격의불교론 시리즈를 포함하여 원고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완결하지 못한 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탈근대 시대에 필요한 영혼의 양상을 일정 부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과제하고 좀 떨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고 그러나 육체의 측면 즉 팔근대 시대를 제대로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감수성의 연구가 더 시급한 과제. 이게 더 단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이게 더 중요해서 이걸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수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감수성의 시스템이 중요하단 말이죠. 팔근대 시대라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면 시적 상상력의 훈련을 위한 핵심 장르인 시 장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정훈련 뭘로 할 거냐고. 그래서인지 시가 중요하잖아, 결국. 감수성. 뭘로 하냐고, 이거. 시로 하죠, 시. 그죠? 문학이죠. 특히 시. 그래서 팔근대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의 유명한 책들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신에게 하듯이 미래의 갈 길을 시에게 묻는 문장을 자주 만나요. 진짜 시 얘기를 많이 해요. 학제 연구, 이게 이제 조르조 아간벤의 유아기와 역사, 경험 파괴와 역사의 근원이라는 책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학제 연구라는 기획이 견고한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기획은 시작과정으로 시를 쓰는 거죠.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인 학문이고자 하며 당연 측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과제를 미리 알려주는 모든 인문과학을 다 포괄한다.
우리 잡지가 나름의 가능성 안에서 회귀하라는 것이 바로 저 이름 없는 학문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름 학문이 뭐냐? 바로 시죠, 시. 이 학문은 시작과 동일한 것으로서 시를 쓰는 것과 동일한 거단 말이죠. 새로운 비판적 신화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비판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과 운명의 권력들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뭐냐면 근대. 뭐가 빠졌냐면 근대. 근대의 법과 운명. 이거부터 자유롭다는. 그러니까 근대의 법과 운명을 하려면 새로운 시대를 찾아야 되고 그 새로운 시대는 시를 씀으로써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팔근대 정동이는 거기서 이제 또 지나가서 이제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름이 이런 거.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이자 성전환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펜싱 대결. 장안의 화제였던 이른바 전총조 사건에서 사기 전과자 전총조 씨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와 결혼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알려진 거짓말이다. 전 씨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57조 원의 통장 잔액에 찍힌 가짜 애플리케이션 앱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씨는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 씨 외에도 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중의 시선은 엘리트 체육인 등이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51조 원은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많은 족수. 상식적으로 어떤 재벌도 통장에 이만한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기의 세계에 절대는 없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전 씨가 깜짝 같은 가짜 앱을 쓴 것처럼 각종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수법도 진화하면서 고학력 고소득자마저 사기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시에 관한 글에서 중앙선대의 특집 전총조 사기 사건으로 온 사기 백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17세기 신대륙 투자와 19세기 금광 투자, 21세기 가상자산 등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범죄로 사기로 인한 위탁물, 선악과 횡령 사건일 정도로 사기는 유사 깊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서울대 교수 A씨는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0억 원을 뜯긴 것처럼 피해자 상당수는 A씨 외에도 의사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직원 등 고학력 고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기술과 함께 천태만상으로 진화한 사기 수법들이지만 그 기본 바탕엔 사람 심리의 취약한 부분을 대한 겨냥이 있다. 자신이 어렵게 이룬 사회적 지위 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외로움 등이 그 사례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우석대 경찰행정과 겸임교수는 대부분의 사기는 수법이 정교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져 발생한다며 사기꾼은 교묘한 언행으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직 검사도 비슷한 원리로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중앙선대의 특집을 길게 인용한 이유는 사기 사건들이 근대 사회 자체의 본질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이룬 성취를 통해 스스로의 판단을 과신하게 되는 경향력이 있는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부풀어 오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쉽게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지가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라는 등 개인적 결함으로 취급하는 게 보통이라서 개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러냐 이거야. 고학력 고소득자 등 근대사회 엘리트 계층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질 만큼 심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잘 가르쳤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왜 그러냐. 피해자 개인의 약점이기보다 인간관계에서조차 이성의 합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근대사회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시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자면 필자가 굳게 믿는 진실이기도 한데 근대사회 지배 세력이 시적 상상력의 힘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라든가 너무나도 무지하게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인간의 행위, 특히 인간관계가 정신과 감수성과 영성 등 종합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기본 사실을 무시하는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의 폐해라. 이거는. 그만큼 역설적으로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란 유행어가 한국이 어떻단 소리예요. 그만큼 선진국이라는 증거예요. 근대사회는 다 이런데 우리가 먼저 당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체스 마스터 카스파로프가 지금은 휴대전화의 무료 체스 앱이 나보다 더 잘 돕니다라고 고백하듯이 합리적 이성중심주의 바탕을 둔 훈련 방식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훈련 방식. 논리적인 건 다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 이제 챗GPT 시대에 무기력해졌다는. 그죠? 모두 알아요. 그는 최근에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법을 알고 있는 모든 일에서 기계는 우리보다 더 잘해. 그 일하는 방법을 코드로 짜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면 컴퓨터가 우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딥블루에게 졌을 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sak상이 떠올랐다. 컴퓨터와 체스를 두면서 그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걸 알았다. 기계와 인간은 정반대의 강점과 약점을 지닐 때가 많다는. 정반대로 약하다. 그러니까 기계가 정신, 이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죠, 기계가. 그러면 인간은 감수성과 영성의 측면에 강점이 있어요. 카스파로프는 이런 생각을 했다. 컴퓨터의 전술 능력을 사람의 그림을 짜는, 큰 그림을 짜는 능력, 상상력이죠. 즉, 전략적 사고와 결합한다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1998년 그는 몇 사람들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어드밴스드 체스 대회를 열었다. 카스파로 자신을 비롯해 사람이 컴퓨터와 한조가 되어 참가하는 대회였다. 그러자 4년간 걸쳐 패턴을 학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니까. 기계가 전술을 잘 다루니까 사람은 전략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타이거 우즈가 최고의 게이머들을 상대로 골프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면 그가 여러 해 동안 반복 훈련을 거쳐 습득한 기술은 쓸모 없어지겠죠. 경기는 실행하는 것보다 전략을 짜는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 체스의 우선순위가 즉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카스파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조건에서 인간의 창의력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그는 겨우 한 달 전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국에서 4대0으로 물리치던 상대와 3대3으로 비겼다. 전술을 잘 짜는 것이 내 강점이었는데 기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거죠. 오랜 세월에 걸친 전문화 훈련을 통해 얻는 주돈 이점을 기계에게 넘기고 인간은 전략에 집중하는 대회를 하자 갑자기 그는 대등한 상대들을 맞추게 되었다. 한국의 고학력 고속죄 등 사기 피해자 사건을 검토하다가 체스마스터의 분투 사례를 대비한 건 이성 중심주의 근대 사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같은 성격의 난경에 처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인식 체계는 정신과 감수성과 영성 등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고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신만 신봉해 왔어요. 감수성과 영성을 훈련하는 문학 등 시적 상상력을 간과해 왔던 거죠. 매드클리프 교수는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안으로 가라앉는다는 것, 내면으로 침잠한다는 것의 의미, What it means for something to sink in emotionally에서 특정 정서가 아직 다 내면에 가라앉지 않았어요. It hasn't sunk in yet. 여전히 내면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It's still sinking in. 또는 내면으로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려요. It will take time to sink in 등 SNS의 좋아요에서와 달리 즉각적인 반응이 불가능한 사례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급증하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이교재 조건문 학교론 32번을 보시면 자세히 그러니까 암수성의 판단을 도와주던 기존의 제도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자신의 정동을 계측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감정인지 아무도 몰라요. 즉 플로베르의 감정 교육 등에서부터 근대인에게 익숙해진 감정과 정서의 시스템, 어?
직감적으로 감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서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누구나 사기를 당하기가 쉬워진 거죠.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감정과 정서의 시스템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졌어. 내가 내 마음을 몰라. 응? 이 사기를 당하지. 사랑한데도 사기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대 세계관에서는 사랑한다면 어땠어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상대에게 고백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진전됐어요. 응? 이제는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좋아하는 것 아니야?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즉 연애가 썸의 경우에서처럼 직선적이지 않은 발전 과정이 돼 버렸어요. 응?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감수성의 현실에 조언해주기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뭐 동물과 인간의 관계 등 다양한 현실 사례와 논평하는 패널로 구성된 방송 형식이 TV 예능 프로그램의 주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동의 해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주류죠, 사람들한테. 날씨와 기후를 구별하듯이 실제는 감수성의 시간 기준으로 단기간의 경우에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feeling, 장기간의 거든 정서로 구분을 해요. 슬픔이 감정이라면 감정성이 긴 비탄, 그리프는 정서죠. 예를 들어 행복해, Are you happy? 라는 물음에 앞에서 행복함이라는 게 기쁨이 감정인지 아니면 행복의 정서인지 질문자를 의도해야 안 해야 내 형태에 대해 답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성 중심주의 근대 사회였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 자체가 무시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이 구분, 기초 영어라 할 감정과 정서의 구분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분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는 다니엘 카네만의 행정경제학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체계에서 보듯이 근대 감정과 정서의 바탕을 둔 시스템 1이 경영학에서 잘 작동되지 않아요. 본벌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객관적 통계 자료 등으로 보완한 최근대 시스템 2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혁명적 변화의 현실 속에서 근대 정동의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 고소득, 고학력 고소득자가 자신의 대화 상대의 감수성과 영혼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거죠. 상대방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무식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했는데 어, 근대 철학이 단기간의 감정에만 신경을 쓴다는 걸 비판하면서 레드클리프 교수가 감정과 정서를 에피소드 같은 정서와 분위기라는 거, 이건 감정이고 이건 정서인데 정서에 관한 철학적 문헌에서 존이 개를 무서워해 생일이라서 제이는 행복해 그리고 딸하는 팀 행위에 화나서 등 단기간에 에피소드 같은 정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생일이라서 제이는 행복해 라는 문장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기간의 감정을 강조한 거예요. 정서라는 차원에서 행복한지 여부 판단이 아니라. 이게 틀렸다고, 이 문장 자체가. 행복의 이런 양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논문인데도 있고 그래요. 어, 근대 감정과 정서의 체계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탈근대 정동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안으로 가라앉는다는 것, 내면으로 침담한다는 것을 연구하는 레드 플리프 교수조차 감정과 정서의 기본 개념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레드클리프 교수의 예상과 달리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근대의 감정과 정서가 특정 상황, 극히 일부의 사례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탈근대 시대로의 전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례가 아니고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그걸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대 주도의 이성 중심주의 시대 동안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제대로 수집되지 못했죠. 근데 혁명적 전환이 시작된 탈근대 시대를 위해 탈근대 정동의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감수성의 시스템 차원에서 혁명적이라 할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이런 시대적 과업을 위해 특히 시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거고요. 시인들에게 공동체의 주도 세력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역사의 소명이 있다고. 어? 감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필자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 사회대전공 3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침략 전쟁의 반성 왜 불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전쟁과 재책, 일본 군국주의 전범들을 분석한 정신과 의사의 심층 보고서의 저자 노다 마사키가 일본군 성노예 등에 관한 사죄가 한국인에게 흡족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감정 마비에 이르는 감정적 과잉 방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전범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자세한 거는 유튜브 동영상 이교수의 책 읽기 25번 전쟁과 재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대에 비판적이었던 나도 중년을 지나면서 감정의 빈곤을 종종 느낀다. 왜 더욱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사람의 에게 감정이입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언제나 사건이나 지식만을 중시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의 흐름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걸까?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감정을 소통하는 것보다는 사물의 성취나 기계를 아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의지나 의지보다 감정의 흐름에 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대다수의 장년층과 노년층은 감정이 뻣뻣하게 굳어 타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열어놓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대기업 관리직, 관료, 학자, 저널리스트 등 이른바 엘리트들은 결코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공감이나 상상력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오로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기만 했다. 그들의 자녀인 청년들도 감정의 폭이 좁아졌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정보의 교류나 기껏해 얼굴을 맞대는 물리적 교류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은 지난 반세기나 지난 옛일이 되었다. 행복의 근절을 바라는 평화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집단의 요구에 과잉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상하 관계를 연연하는 문화는 그대로다. 여전히 학력 중심 사회고 인류 학교를 따지며 비속 조직에 우열이 있고 회사에서 관리자가 되는데 집착하며 그러한 가치관을 의심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압력이 다른 한편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 직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있으며 사생활을 빈곤하게 하는 회사주의가 단업과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회사 상사나 거래처의 술자리로 인간성을 억압하고 실적이나 승진으로 구성원을 몰아세우는 문화도 변하지 않았다.
아사히가 근대 일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일본만의 문제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본만인가? 한국은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김민우 서울 세월호 세월호 및 사회적 참사 특조위 참여 변호사의 사회적 참사 규명 왜 매번 실패할까라는 그 일부를 대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사고 책임이 없다고 사건 발생 그 10년 만에 확정 발견했다. 문제는 정작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 말고는 해경이 뭘 해야 되는지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도 1년이 지났지만 누가 정확히 어떤 조치를 했어요? 159명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을 답습할까?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시끄럽다. 집회 및 시위가 불물터지듯하고 대통령 탄핵과 구호와 패킷은 광화문 길거리에 뿌려진다. 수사기관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누군가를 구속하기에 혈안이 되고 언론은 정신없이 물량보도에 열중한다. 그런데 야단 법석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소중한 사회적 자산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은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복귀할 필요가 있다. 온 사회를 뒤집어 놓는 대형 인명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걸 보는 것도 이제 고통스럽다. 한 가지 더 하자면 필자가 지난 10년간 특별법에 만든 조직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의 이태원 참사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그 자체로 당위로 받아들이고 목표로 삼는 사람보다 이를 구호로 이용하거나 조직 이기주의를 활용하거나 반대로 정책 공격이라고 집어가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다는 점이다. 이제 지혜로운 국민은 그런 세력들과 결별해야 한다. 어떤 구호가 내 가족의 생계나 우리 조직과 세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답인지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민과 피해자를 현혹하고 혁세무민한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공조직이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되찾기 위한 자정 능력을 갖춘지 감시해야 한다. 누군가의 가슴 아픈 죽음을 평범하게 애도하고 아파하는 다수의 국민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에 다가지는 때 더는 슬프지 않아.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목표가 문제인 건데, 그죠? 그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감성인데 되게 섞었죠, 이분도. 그런 실수가 또 있죠. 김민우 변호사의 충정 어린 보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근대 사회의 대기업, 관리직, 관료, 학자, 저널리스트 등 이른바 엘리트들은 결코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어? 공감력이나 상상력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감성이 없다는 거죠. 는 마사아키의 지적과 상통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냐? 감정이 있었어요. 일본 군국주의 전범에게도 감정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오후 난징성 혈압이 내려와 흥분하여 말을 타고 행군하였다. 식료품 가게에서 각종 양주를 징발하여 돌아왔다. 마침내 마치 양주 견본 전시회 갔다. 덕분에 몹시 취했다. 저녁에 2만 명의 포로 모아 불을 질러 수습하러 갔다. 그들을 모두 처분했다. 생존자는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보름 전야에 달이 산자락에 걸려 교교히 비추며 푸른 그림자를 들이운 가운데 밤날바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처참함이 극을 이루었다. 전쟁터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광경. 9시 반쯤에 돌아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다. 이런 저급한 감정과 정서는 근대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 중심주의에 복속된 근대 감정과 정서가 아닌 예를 들어 다니엘 카네만의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근대 시스템 1을 반성하여 새롭게 시스템 2를 찾으려는 탈근대 정동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명적 의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런 전환의 거의 유일한 도구가 시적 상상력. 정신, 이성과 육체, 육체와 영혼의 복합적인 구성체가 인간이므로 이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난경을 극복하려면 이성을 포함하면서도 감성과 영성으로 초월하는 포월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19세기의 과학을 바라보던 관점에 묶여 있는 근대 이데올로기가 신봉하는 정신, 이성 중심의 과학은 지식을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술, 문학, 음악의 경영력인 감정적 지식의 육체와 감성과 종교 영역에 속하는 초월적 시 영성의 복합적인 구성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같은 이성 중심 근대 이데올로기의 에, 난경을 극복하려면 이성을 포함하면서도 감성과 영성으로 초월하는 초월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자에서 출제자로 변해야 피크 코리아 불식이라는 기사는 잠깐 시작됩니다. 한국은 끝났다. 14일 영국 일본 경제지 머니원의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 이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혈제 발전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론이다. 실제 한국의 경제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는 1.40까지 떨어진다. 향후 생산 인구 감소와 맞물리며 성장 내리막길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역사적 도전 앞에서 책 축적의 시간과 최초의 질문으로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져온 이정동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역시 한국은 대전환의 국면에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불꽃이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더 이상 벤치마크할 한중이 없어진 만큼 이제 한국은 출격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남이 제시한 문제의 해결자에서 문제의 출제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도전적 질문을 던지는 사회로 전환되면 10년 내 기술 선진국으로 더 굳건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전문지 문학 공간에 한국 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를 연재하는데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검토하는 건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 2월 개원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그 최초의 질문을 던지는 일에 나섰고 융합적 질문을 찾기에 분야마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전문가 2명씩 치열한 토론 끝에 10개의 분야에서 총 10개의 도전적 질문을 도출했어요. 근데 최근 이를 담아 그랜드 퀘스트 2024를 펴냈는데 책을 그 미래를 가꿀 10가지 질문 중에서 시적 상상력에 힘이 필요한 과제가 나머지 6개나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번 보세요. 변화된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나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 변화의 인지가 뭐예요? 환경 변화의 인지. 이성만데요. 8군데 정동의 측면에서도 진행돼야 그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하는 로봇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이성만 얘기하고 있다고. 또 5번 보세요.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성장해가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성장하려면, 응? 이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근대 이데올로기가 무시한 탈근대 정동의 측면도 고려해야 돼. 그치? 그 얘기 다 빠졌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나? 인과관계의 추론과 설명이라면
당연히 이성도 있지만 정동과 영성의 차원도 포함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암호화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든 인간이든 학습 목표가 이성적 측면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착각. 이게 지금 난리가 난 이유죠. 근대 교육제도의 난경의 근본 원인이죠. 결국 그렇게 안 된다. 응? 구, 항체를 설계하고 생명체의 면역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생명체의 면역계를 이해한다는 거. 그거를 정동과 영성의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게 최신 생물학계, 의학계의 최신 이론이에요. 반도체 직접 회로 기술로 신뢰할 만한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정동과 영성이 없는 이성적 차원만으로 신뢰를 절대로 형성할 수 없죠. 신뢰라는 게 이성으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의 연재를 계속하는 건 한국문학이, 한국문학의 시적 상상력이 응? 팔근대 정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인류 공동체가 를 이끌어나갈 미래가 필적하게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